유동성이 지금 과잉하는 시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04년도부터 2020년도 이때까지 한 16년의 기간이 있는데 미국의 M2 증가율을 보면 대략 한 4배가 증가했어요. 세계적으로도 2008년부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한 2배 증가했거든요. 국내의 M2 그러니까 통화량도 딱 2배 증가했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2배가 증가했으면 20억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심지어는 세계 경제가 그 조금 더 확장시켜서 16년을 해보면 4배가 늘었거든요. 그럼 10억 가던 부동산이 40억 간다.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유동성이 과잉이다. 이게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보면 세계 경제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 G20나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세계 성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고 있어요. 과거의 성장 시대가 멈추면서 이제는 경제 성장률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성장의 동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어서 유동성으로 성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 코로나 시대를 보면 2020년 이후에 통화량 증가율이 급속히 스티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정도로 갔다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급격히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심지어 7% 전년 동월비 7% 이상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리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자. 두 가지 방법이죠.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는 금리를 인상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 하나는 시장에 이 물을 퍼내는 방법. 시장의 유동성을 퍼내는 방법.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테이퍼링은 가능하다는 거죠. 수도꼭지의 물을 점점 줄여가는 테이퍼링. 이거는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는 거니까 가능한데 양적 긴축이라고 하면 정말 있는 그 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구르는 자전거를 멈출 때는 자전거가 쓰러지거든요. 그럼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 엣지에 있는 기업, 한계 기업들, 그리고 위기에 닥쳐 있는 금융을 많이 쓰고 있는 서민들, 이분들이 걱정이죠. 그렇게 되면서 긴축을 세계적으로 한다? 그래. 그러면 금리는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어요. 반면에 긴축이라고 하는 게 시중의 돈을 줄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엣지 있는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부도를 내게 될 것이고 또는 어떤 신용불량으로 개인들이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은 좀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테이퍼링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양적 긴축은 속도 조절용이 아니냐.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양적 완화라는 말이 좀 둔화된 형태로 갈 뿐이지 통화량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 긴축을 하면서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인플레이션 잡히고 경기가 다시 아니거든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유동성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가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내년에 수익을 얼마 내고 후년에 수익을 얼마 낼 거니까 EPS가 얼마, 주당 순이익이죠. 얼마를 내고 거기다가
PER을 곱해서 주가가 몇 배가 나온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내재 가치. 그리고 절대 가치에다가 수급을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곱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베이스로 한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유동성 하에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 우리가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전기세, 이 채굴하는 전기세 정도가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용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치 좀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비트코인이 5천만 원,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가격입니다. 근데 가격을 무시하고 가치 베이스를 둬서 나는 투자 안 할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난 투자 안 할래. 비트코인 그거 버블이야. 안 할래. 그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디지털의 영향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가치가 중심이 아니라 가격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얘기입니다.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얼만큼 부여할 거냐는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근데 브랜드가 곧 가격이고 가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또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샤넬백, 책에도 썼습니다만 샤넬백의 원가로 친다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백 하나가 1,000만 원을 호가한다. 불과 코로나 이전에 700만 원대였거든요. 60% 올라서 1,100만 원대 해도 지금 백화점 앞에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치로 과연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가격이라는 거죠. 브랜드도 가격, 또 실물도 가격.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디지털화 되면서 원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 뭐 책에도 썼습니다. BTS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또는 신발을 생산한다. 그러면 제페토 안에서 신발을 신을 때 그거는 그냥 하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계속 쓰면 됩니다. 브랜드 마찬가지. 그러면 옛날에는 원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브랜드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게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치와 가격에 대한 재조명. 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알트코인 중에서 10위권 이하에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투자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과거에, 채굴 기계를 사서 채굴도 제가 했었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게 나오면 저는 이제 조금씩은 한 발을 담그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될 것이냐,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오고 책을 읽고 했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디지털이 끝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라는 이 부분은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장주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물, 각 정부의 통화기관하고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외환론에 겹치는 국가 간의 이동에서의 어떤 텍스 문제라든가 자금의 은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규제를 하겠지만 우선 시작하는 게 투자로서의 비트코인이라면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ETF 만들어져 있고요. 뭐 어제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정부에서 허락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거로 볼 때 저는 비트코인은 조금 더 길게 보면 간다.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과거에 비트코인 가지고 많이 물렸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지고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NFT나 메타버스의 어떤 붐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가. 그래서 자금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던 시기고요. 그래프를 책에도 그려놨습니다만 그래프를 보면 자금이 그쪽으로 형성됐다가 4분기에 이렇게 급속히 꺾입니다. 인출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보면 어떤 산업이나 사업이 활황을 이룰 때는 사람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붐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보면 실적 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붐업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 확인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하려면 메타버스 종목의 개별 종목을 실적 확인하는 건 일반인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존하는 게 맞고요.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분석해 주거든요. 요즘은 대기업도 전부 메타버스 달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업종 대표주입니다. 네. 각 파트에 대표주들이 있거든요. 메타버스도 방향이 여러 분류가 있으니까 뭐 NFT도 여러 개가 있고요. 또는 코인 종류도 여러 개가 있고요. 또 실제 사업도 여러 개가, 플랫폼도 여러 개가 있고, 중에서 어디가 대장주냐, 실적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중심으로 당분간은 가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단기 시황일 겁니다. 적어도 6개월 시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질문 주셨던 게 메타버스의 방향과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최소한 한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가고, 그렇지만 메타버스라는 이 디지털이라는 이 트렌드는 2, 3년짜리 아닙니다. 앞으로는 생활의 50% 이상이 분명히 메타버스로 가는 게 조만간 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방향은 맞는데 안에서의 사이클은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는 게 한 2, 3년 걸릴 거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되는 투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장이 안 좋으면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투자다. 현금 보유가 투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7%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현금을 보유해서 은행 예금 1%, 2%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보유하는 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이제. 장이 안 좋더라도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책에도 썼지만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변동성 투자. 예. 그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다만 개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되죠. 안정적 성향이나 공격적 성향이나 성향 분석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르면 간접 투자도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도 있고요. 제가 3장에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마포이치 이론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가격이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중심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투자를 하자. 다시 말하면 현금 보유는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ETF나 인덱스 펀드나 또는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펀드나 포트폴리오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펀드들이 다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리고 ETF는 시장 전체 투자고 거기에 본인의 취향, ETF도 섹터 ETF도 있고 시장 마켓 전체 ETF도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T나 바이오나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변동성이 큰 거, 이거는 위험 성향을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층들이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이나 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목적이라면 금 또는 달러 또는 실물 자산 일부, 요즘에 부동산을 20억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거는 진짜 살려고 투자하거나 저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고요. 지금 리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투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투자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뭐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거 보면 안정적으로 몇 개월마다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게 4%대, 5%대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 투자라고 하는 투자 방법이 과거의 성장 시대에 베이스를 둔 겁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평균보다 어떤 특정하게 조금씩 더 내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알파 투자인데 그거의 베이스는 뭐냐면 정보력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분석력의 차이. 옛날에는 그랬죠. 정보가 내가 조금 더 빨리 접근하고 더 알 수 있었고 또는 수익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내년도 후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올지를 내가 좀 더 비용 분석, 매출 분석을 좀 더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차별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통하는 시대였죠. 개별 종목을 추천하는. 근데 이거는 성장 시대에 있었던 전략이고요. 지금은 성장이 거의 멈춘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럴 때 또 유동성으로 확장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이제는 베타 투자라는 거죠. 베타 투자는 개별 종목의 차이보다는 이제 시장 평균, 유동성에 의해서 단체로 움직이는 이 시장 평균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IT 기술이 진화하면서 디지털이 되면서 지금은 모든 게 정보의 균질성, 효율성, 양이나 질이나 속도나 모든 면에서 정보가 굉장히 파급력이 빨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정보 규제 측면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리포트를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한다가 공시한다가 개별 가르쳐 준다 이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어떤 공시자를 릴리스할 때도 동일하게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규제의 속도나 또는 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은 알파 투자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지식의 그 향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베타 투자가 먹히는 시대다, 맞는 시대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개별 종목의 리스크, 변동성이 큰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잠 못 자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수익률도 괜찮고 그런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타 투자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향성 투자하다가 변동성 투자를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옛날에는 낮은 데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변동성 투자하면서 높은데 지수가 높아도 이제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배 투자하는 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1.3배를 투자했고요. 1.5배를 투자하고 2배를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1.3배, 1.5배를 한 사람은 1배 투자 못 합니다. 너무 밋밋하다는 거죠. 그래서 3배 투자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이건 투기에 가깝다 그래서 막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건 개인의 책임으로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경기장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자율화 방침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배 투자 괜찮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배 투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많이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부분도 많았고 근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근무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자율 규제와 규제 완화와 이런 사이에서 때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줬을 때 무분별하게 덤벼서 이게 시장을 흐리는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요. 2018년에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크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모펀드 시대다. 그때 당시 신문을 보면 타이틀이 전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2019년, 20년 터지면서
다시 사모펀드가 지금 완전히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드오프인데 사실은 지금 새 정부가 들으면서 정부 규제는 어느 정도 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경기 부양도 어느 정도 맞춰갈 거로 보기 때문에 좋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지금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걸 규제해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될 거야, 내 동네는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될 거야, 이런 기대가 너무 크면 다시 사람들이 실망이 커지면서 그게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규제 속도보다 사람들의 기대가 더 빠른 것이 저는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들으면서 큰 이슈들, 화두들이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투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에부터 시작하는 금리, 글로벌 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성이지만 대통령 취임, 선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바닥은 잡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닥은 잡았지만 그럼 이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 과거처럼 3,300, 3,500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겪은 이 뭐랄까 이슈들에 대한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후폭풍이 좀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방향은 잡았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같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합의는 할 것이다. 지금 물론 총성이 울리고 있지만 합의는 할 것이다. 만약 안 하면 미국도 피해, 러시아도 피해, 글로벌 피해가 같이 오니까. 그런데 지금 종전이 됐다 한들 러시아의 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 이건 뭐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지까지 손해본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런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는 하나하나 확인되는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3,00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수대를 제가 예측하는 거는 뭐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스트레티스트의 몫이라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지금부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밴드를 그리고 가는 거 아니냐. 그 밴드에서 하단을 저점으로 통과했다.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그 하단을 통과한다. 뭐 2,600 다시 깨진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높여줄 거라고 보고요. 다만 3,000을 뚫고 막 쭉 올라간다?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도 안 됐을 뿐더러 그걸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각국이 경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1990년도 후반, 그때 그 IT 버블이 나오기 바로 전에 IT 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보일 때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다우 기술, 한국과 컴퓨터 뭐 이런 회사들이 막 피어날 때, 그때 IT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뉴 트렌드를 찾아서 그런 걸 했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디지털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뭐가 글로벌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계속 저성장의 시대를 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주가 수준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횡보할 것이다. 하단은 빠르게 회복할 것이고, 상단에서는 더 이상 눌려서 뚫고 가지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실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면 매도세를 소화시켜주는 그런 기간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주가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경기 사이클은 그렇게 단기에 끝나질 않거든요.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호재가 뭔가 있거나, 또 주식 투자나 이 투자는 사회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선행돼야 되는데, 심리를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